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인 선거 채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 사무실을 구하고 캠프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총선 국면을 앞두고 후보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 안팎의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총선 기획단을 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설정하고 다음 달 중순쯤 선거대책위원회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을 시키고 2022년에 재집권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총선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도 총선 도전자들이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후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요지에 사무실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선거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보좌관과 비서진 등을 영입해서 총선 후보 선거 캠프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얼굴과 정책을 알리고 새 결집도 과시하기 위한 출판 기념회도 오는 10일부터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 가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적 쇄신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표심은 심하게 흔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새로운 인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하는 과제는 공통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가운데 다음 달 중으로 인재영입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공천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신당 등 야당들도 내년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총선 준비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대한신당은 가칭이었던 대한신당을 정식 당명으로 확정짓고 오는 17일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와 함께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도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에 나서는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위탁 생산과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서울 본사에서 완성차 위탁 생산과 공급을 위한 업무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공장 설계 도면 제공과 생산 라인 배치 등 업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 생산과 공급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안에 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자동차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맑고 청명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전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안개로 인해 곡성의 가시거리는 350m, 나주는 210m 등으로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서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정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종일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지만 한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나니까요.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자격 요건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반영이 됐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군 경력자가 아닌 그것도 자격 요건 미달로 임명이 거부됐던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력 20년 이상의 군인 출신을 위원 자격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사위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추천한 권태호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청와대가 자격요건 미달과 5.18 왜곡 보도 등의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격요건을 갖춘 권태호 중장은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철회하고 여전히 자격요건을 못 갖춘 이동욱 전 기자는 그대로 추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권태호 처장을 교체하는 걸로 갑니다. 교체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한 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좀 보완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으로. 5.18 기념재단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또다시 자격요건이 미달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사위 출범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지난 뒤에야 조사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이제 언론계를 포함시킬 것을 입장을 밝혔다면은 지금 이번 진상규명조사위원 출범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은 아직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려고 하는 인물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물밑 교섭을 통해 빠르면 연내에 조사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빨리 출범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물밑 교섭을 통해서 빨리 추천을 하고 연내에 빨리 출범하는 것이 내년이면 불혹을 맞는 5.18 민중항쟁이 조사위의 출범으로 미완의 진상규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검찰 출석 등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당초 오늘에서 7일로 연기됐습니다. 여기에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된 광주시 환경생태국과 광주도시공사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직원이 나서서 경유차의 매연 저감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광주 MBC의 보도가 나가자 해당 기업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나서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직원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권유해 매연 저감 장치를 못 쓰게 만들어줬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의 자체 조사 결과 이 직원이 화물차의 전자 제어 장치 ECU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시켰다면서도 장치 조작은 개인적 일탈일 뿐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조직적 부정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화물차 기사들이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조작을 저지르고 있다는 건 정비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거의 99%가 다 했어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한 3대인가 4대인가 해줬거든요, 그것을요. 근데 뭐 한 사람도 뭐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까지 문제된 것도. 개인적 일탈이라는 사측 주장과 만연된 불법이라는 업계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작사에 대한 관련해서 어디까지 이게 연계돼 있고 누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도 정부와 자치단체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비를 하러 가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른 척 묵인하고 그렇다면 이게 비단 이 기업만의 문제일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거액의 예산이 줄줄 새면서 환경은 환경대로 악화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었던 것인지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올해 5월에 한빛원전 1호기에서 열출력이 급증하면서 큰일이 날 뻔했었죠. 수리를 마치고 가동을 재개했는데 원자로의 핵심 부품이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원전 측은 이번에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어되지 않아 하마터면 체르노빌급 사고가 날 뻔한 것으로 드러난 한빛원전 1호기. 사고가 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가동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원자로 제어봉이 또다시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제어봉 제어 능력 시험을 위해 삽입과 인출을 반복하던 중에 52개 제어봉 중 1개의 제어봉이 원자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제어봉에서 문제가 생겨 5개월 동안 점검을 해왔는데 재가동 첫날부터 제어봉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한빛 원전 측이 앞으로는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지역 주민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원자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설명회를 불과 2시간 남겨두고 제어봉 탈락 사고가 났지만 원전 측은 이 사실을 원자력 안전위원회만 보고했을 뿐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소통을 하고 대처할 것인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려는 제어봉 고장 사실을 약속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빛원전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다면서도 얼마나 자주 일어난 일인지 근거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원자로 내부의 어떤 전체적인 기계적인 결함이나 원자로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설계사인 웨스팅하우스에서 충분히 제시를 하니까 우리는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출력 사고 때도 한빛원전 측은 처음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다 결국 12시간 만에 수동으로 가동을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어봉 탈락 사고 이후엔 원자로 정지 없이 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나 사고가 날 경우 일단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는 한빛원전. 이번에도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이 포르말린 유출 사고로부터 광주 지역 학교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호 시의원은 개구리와 뱀 등의 표본을 보관할 용도로 광주 지역 학교 실험실에 남겨진 포르말린이 3,800kg에 이른다며 활용도가 낮고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전량 수거에 폐기하든지 소방당국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시험 감독관에게 키높이 의자를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가 거부한 데 대해 광주 교사노조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감독교사들은 물론 시도 교육감들도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민원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키높이 의자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강제로 차출된 감독교사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감독관 서약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구매나 발주를 담당하는 조달 시장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 기능에 벗어나서 혁신적인 제품들이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발굴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버스 정류장,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영상 사이로 전광판 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 전광판보다 2배 이상 촘촘한 LED 배열로 밝기와 해상도도 높아져 대낮에도 영상이 뚜렷하게 구현됩니다. 무엇보다도 투명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고 화면을 쓸 수 없는 데드존 역시 사라져 스크린을 100% 영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휘어지는 전광판을 개발한 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청의 혁신 스타트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완벽한 원형을 구현한다는 것이 저희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로 LED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 롤러브를 하면서 휴대하기 편한 스크린을 이처럼 조달청의 혁신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은 모두 4곳. 조달청은 자체 예산으로 이들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해 원하는 기관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진행한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거나 혁신 플랫폼에 등재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연간 120조 원이 넘는 조달 시장에도 혁신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시장에 쉽게 발을 내딛고 실적도 쌓고 또한 기술 개발 제품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을 조달청이 선도적으로 구매해 줌으로써
단순 구매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발굴로 변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내시경은 몸속의 아픈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불편감도 따르죠. 삼키기만 하면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캡슐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 박종호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다기능 캡슐 내시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존 캡슐 내시경은 영상 진단을 하다가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기존 내시경으로 진단이나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 캡슐 내시경 자체로 다 해결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부위를 캡슐이 직접 조직을 채취하는 그런 생검 기능, 그 다음에 질환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거나 또는 그 질환 부위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다시 관찰하는 그런 타투잉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그런 진단과 치료를 다 해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기존 캡슐 내시경과 유사합니다. 직径 한 11, 12mm 되고 그렇게 이제 길이는 한 30mm 미만인데요. 네. 크기는 그 기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적용 장기에 적합한 그 크기를 이제 그렇게 채택합니다. 네, 기존의 것과 다른 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대 효과라든가요. 예, 그렇죠. 저희는 이번 캡슐을 3세대 캡슐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캡슐은 자체 운동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 내려가는 방식이고 2세대 캡슐은 자체 운동 기능을 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조정할 수 있고요. 3세대 캡슐은 이제 그러나 이 1세대, 2세대는 모두 다 진단에 머무릅니다. 네네. 그러나 이 3세대 캡슐에서부터는 진단과 치료를 다 같이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효과로서는 기존의 내시경을 대부분 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네, 치료 기능을 갖췄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예. 1세대 캡슐은 이미 미국 FDA 인증까지 받아서 네. 이 미국에 판매되고 이미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2세대 캡슐은 기술 이전 받은 그 기업과 같이 인체 실험을 앞두고 있고 네. 이번에 발표한 3세대 캡슐은 이제 계속 동물 실험 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 실험 단계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은 우리나라 마이크로 의료 로봇의 모태 또는 산실입니다. 근데 이를 넘어서 우리나라 마이크로 로봇의 전체 헤드쿼터 기능을 담당을 하고자 올 1월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네. 단순 연구 개발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마이크로 로봇 기업 육성까지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 개발 사례나 기업 기술 이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대장 내시경 로봇, 캡슐 내시경 로봇, 그다음에 혈관 치료 마이크로 로봇, 박테리아 나노 로봇, 면역 세포 마이크로 로봇, 줄기세포 마이크로 로봇 뭐 등등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주력할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저희들의 모토는 마이크로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 연구소로 키우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서 기업을 육성을 하여서 이제 특히 광주 지역의 그런 이제 중요한 한국 특화 전략 산업을 키우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안으로 몇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국제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올 초에 설립이 됐다고 하고요. 광주 첨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 10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학교 지원센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업 외에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야 되는 교사들의 수고를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기간제 교사 6명을 채용했던 목포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과 공고, 면접, 채용까지 도맡아 해왔습니다. 채용에 실패할 경우 이 같은 과정을 2차례 이상 반복하면서 교사들의 업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지원센터가 채용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업무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학교 지원센터에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채용 결과만 또 채용해 주신 선생님만 받아서 업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를 비롯해 모두 10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원센터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학교 지원센터는 학교폭력 맞춤형 업무 지원과 가해자, 피해자 상담 교사제 운영, 계약제 교원 채용,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지원청의 경우 학교 지원센터, 학교폭력 전문가들의 신속한 초기 개입과 화해 조정을 시도하면서 학교 자체 해결 비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에는 학교 폭력 발생 건수, 신고 건수 대비 45% 정도의 실제로 자체 해결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줄 학교 지원센터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년에는 22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의 기록이 담긴 사진전이 열립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동티모르 변방에 이르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사진과 증언이 전시됩니다. 전시를 주최한 사진사 안세홍 씨는 지난 2012년 도쿄에서 일방적으로 사진전이 중지되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승소한 바 있습니다. 광주의 구청장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광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광주대회를 열고 광주의 자치구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지만 사회복지 수요는 최상위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분권과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SK텔레콤 컨소시엄과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국비 130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투자해 고객 참여형 그린 요금제 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 구축 등 5개 신전력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까지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해 기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공유 경제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전복 솜털과 실솜말, 바늘 전말 등 국내 서식 기록이 없던 해조류 3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생명공학과 조태우 교수는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생물학회지 최신호에 실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과 칠레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진 전복 솜털이 전북 변산반도와 포항 바다에서 확인이 됐고 바늘 전말은 울진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는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기간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장 방문과 전화를 통해 주소와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총 방수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광주에서는 63만 6천 가구가 대상입니다. 조사된 내용은 사회, 경제, 농림어업 부문 등 각종 조사의 표본 틀로 제공됩니다. 광주 전남 전통시장 최고 맛집을 뽑는 요리 경연대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말바우 시장에서 열립니다. 남광주시장 오리날개 튀김, 무등시장 쌀강정 등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있는데요. 심사위원과 방청객의 현장 시식과 투표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최고 맛집으로 뽑힌 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형 콘서트 GSO 틴즈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30-40분에 달하는 교향곡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심포니 완주하기인데요. 첫 번째 순서는 맨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로 맨델스존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감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을 때 새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몸과 움직임에 집중한 전시, 살아있는 언어, 감각적 사유, 몸이 15일까지 산수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몸의 움직임을 수묵화와 회화,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로 그려내 신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줍니다.